봅시다. 국회지 구급 문제예요. 국회지 구급 문제예요. 없어요. 이거를 풀이해 주는 데가 없는데 아마 이제 국가직 구급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지 구급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무원 시험은 뭐 1번부터가 아주 딱이죠. 1번부터가 딱이어가지고 열심히 풀어나가야 돼요. 잘 보이시죠? 얘는 이제 텍스트를 긁으면 여러분들은 상관없겠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국회지 구급 문제는 간만에 한 번이기 때문에 쭉 풀어드리는데 해설지도 잘 보시고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데 국회지 구급 문제가 좀 약간 좀 매운맛의 문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렵거나 힘들게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편안하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국회지급 문제를 풀어줘야지만 맨날 문법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학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도 잘 하고 있는지도 점검도 좀 하고 이런 의미죠. 자, 로마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누가 봐도 보자마자 3번. 왜? 표준 발음법을 알아야 되죠? 얘는 항여울이에요. 항여울. 항여울이 표준 발음이에요. 항여울. 학이 여울을 이루는 그런 마을인가 봐요. 여기에 사이소리에 의해서 니은이 첨가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기역이 비음화가 되어서 항여울로 표준 발음이 맞습니다. 로마자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학여울로 적을 수가 없고 항여울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HANG 그렇죠? NYEO 그 다음에 UL 이거 L입니다. 항여울로 적어야지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외웁시다. 로마자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으로 삼는다. 로마자 표기는 소리대로 적는다. 종로가 맞고 백마가 맞고 신문로가 맞고 왕십리가 맞아서 글쎄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로마자 표기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 푸는데 몇 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 다음에 2번 한자성어예요. 요즘에 우리 군무원 한자성어도 그렇지만 이제 한자성어도 뭐 예외 없이 필수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성어랑 같이 곁들여서 친구로 가는 것이 속담입니다. 속담. 속담보다는 한자성어가 더 출제가 많이 되지만 속담도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되고 한자성어하고 속담을 같이 엮어서 출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빨리 한자성어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한자성어 거기 강의를 안 했지만 우와 진짜 미치겠다. 한자성어를 굳이 뭐 강의를 해야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한자성어 붙어 있어요. 어휘 파트 들어 있습니다. 한자어, 고유어, 순화어, 단위어, 어휘 파트 여기 붙어 있거든요. 여기서 한자성어 빨리 외우세요. 한자성어. 일단은 요즘에 우리 군무원 시험도 그렇고 타직렬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한자성어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1번 어디 보자. 구곡간장 1번 구곡간장, 2번은 독서산매, 3번은 마부위침,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와신상담, 그리고 5번이 토사구팽이죠. 이렇게 한자성어에다가만 이야기를 좀 해주면은 한자성어만 딱 잡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다가 도금을 안 달아주는 방식이 요즘의 방식이긴 해요. 한자 공부해야 돼요. 한자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구곡간장 정도는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토사구팽할 때 팽이나 와신상담할 때 신상 이런 건 좀 어려운 글자인데요 라고 하지만 한자성어라는 게 여러분들 한글로 공부할 때 그냥 이심전심 토사구팽 이렇게 모르는 그 한자 자체는 몰라도 외우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글자 읽으면은 그 다음에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 한자 공부 필수입니다. 한자 공부 필수. 한자 공부는 필수예요. 두 번째, 요 설명하려고 한 거죠. 한자성어 공부할 때 선생님 그냥 이거를 구곡간장, 독서산매 이렇게 해서 공부합니까? 아니면은 구곡간장의 구는 무슨 구, 곡은 무슨 곡, 그 다음에 간장할 때 무슨 간 이렇게 다 뜻까지 다 찾아서 외웁니까? 한자성어 공부할 때는 그렇게는 안 해도 돼요. 각 개별 한자까지 공부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한자 공부 자체도 수준이 안 익었는데 이걸 개별적인 한자까지 다 공부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둘째는 여러분들 제가 한자 공부를 8급부터 올라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낮은 수준의 한자부터 한 4급까지만 한자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한자의 급수를 낮춰본 거예요. 수준을 맞춰본 건데 한자 성어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그런 하나의 문장이라서 표현이라서 급수에 안 맞는 어려운 한자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굳이 개별 한자의 음과 뜻까지 다 찾아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어지는 거지만 개별 한자를 전부 다 쓰다? 다 쓸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구곡간장할 때 다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자 전문 강사 아니잖아요. 저도 다 쓰지 못해요. 읽는 건 잘해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냥 그 다음에 뜻, 한자 성어의 뜻. 이 뜻 말하는 거, 이 뜻. 이 뜻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빨리빨리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공부할 거리 늘지 않았습니까? 월요일은 비문학은 매일 하는 게 좋아요. 매일 하세요. 적어도 주 3일 이상 많으면 5일 정도는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비문학은 매일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비문학 하세요. 제가 이번에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책이 완전 개편됐거든요. 작년하고 완전 달라요.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완전 다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책을 완전히 손을 뜯어 고치자라고 칼을 빼들었던 게 1차적으로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예전에 비문학은 지식 형태의 내용들만 들어있었어. 하지만 비문학은 지식이 아니잖아. 스스로 해야 되고 이해하고 독해해야 되잖아. 그래서 비문학을 그런 방식으로 고치다 보니까는 다 고치게 된 거예요. 손을 대다 보니까. 지금의 형식을 맞춰주자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에게다 말았어? 여기에 들어있는 한자 성어 파트 빨리 외워주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비문학은 매일매일 공부하시고 그럼 적어도 월화수목금토가 빠듯하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화수목금토까지 비문학은 주 5일. 그 다음에 월수금 화목토 나눠가지고 한자도 보고 고유어도 좀 공부하고 한자 성어도 공부하고 바보 짱구가 아니까 속담도 좀 외우고 그쵸? 그럼 일요일 날은 이제 많이 했으니까 다 이루었도다라고 해서 쉴 생각하지 말고 또 공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는 5번이 답이에요. 토사구팽은 방자 교만한 게 아니라 사람이 끝내는 다 그러니까 이용할 때까지 이용 가치를 다 빨아먹고 끝내는 뭐야? 자기도 당한다는 뜻으로서 누군가를 야박하게 내버릴 때 그럴 때 토사구팽하고죠. 이거 갖다 줄여가지고 팽당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정치인들이 많이 하죠. 외워보십시다. 그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얘는 그래도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V를 박았어요. 하지만 우리 군무원 시험은 그냥 V 박지 않고요. 그냥 비행시에는 띄고 휴대폰을 띄고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합니다. 밑줄을 그으면서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비행시가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문장 자체를 다 띄어쓰기를 죽이지 않고 그냥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을 냈을 때 1번은 비행시 이렇게만 하기도 해요.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좋지만은 문장을 다 준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주 예리하게 내면은 특정한 단어 하나, 구절 하나만 주더라도 어려울 수가 있죠. 자, 외웁시다. 1번 비행시 할 때 시는 잘해요. 여기로 갑시다.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이에요. 옳은 것은 4번이 맞고요. 1번에서 비행시 할 때 시는 띄어쓰는 시간 할 때 시예요. 시. 알겠죠? 비행시는 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띄고 시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이 시는 정확한 문법적 표현은 의존명사입니다. 비행시. 참고로 우리 근데 오늘 띄어쓰기 배웠잖아. 그걸 놓고 본다면은 휴대폰을 꺼두시기 바랍니다라고 할 때 꺼두다 할 때 얘는 보조용언이죠. 보조용언.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요. 붙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그동안은 하나의 단어예요. 줄였어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 단어예요.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은 한 단어예요. 얘는 붙였어야만 해요. 여기서 틀렸어요. 하지만은 준비해 왔던 할 때 준비해 왔던 것은 정부가 그동안 준비하다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왔더니 붙었죠. 본용은 보조용언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요. 여기는 붙였으면 안 되겠다. 왜? 준비하다 할 때 실수할 뻔했다. 얘는 띄었어야만 하죠. 왜냐면은 준비하다 할 때의 준비하다의 접사죠. 얘는 파생어잖아. 이럴 때는 띄었어야만 한다고 아까 했었죠. 실수할 뻔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총매출액이에요. 총매출액. 총매출액 전체를 합했다는 뜻으로서 총매출액에 총은 붙여 쓰는 말이죠. 총매출액. 총은 붙이는 말이에요. 매년 총매출액의 1%씩. 씩은 접사기 때문에 붙이고요. 총도 접두사 붙이고 씩도 전미사 붙이는 거예요. 매년 총매출액의 1%씩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년도 한 단어고요. 매년, 매해, 매일, 뭐 이렇게 매월 이런 말들 다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되죠. 아무래도 4번이 답인데 4번에서 중요한 건 얘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지. 8월은 띄고 8월과 1일은 띄고요. 10일자 할 때 이 자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써요. 한자의 뜻은 글자 자, 음과 뜻은 글자 자이지만 여기서는 날짜의 뜻으로 쓰이는 거야. 날짜. 알겠죠? 날짜의 뜻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3월, 8월, 10일 날짜의 신문에 할 때 얘는 자는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입니다. 단어는 띄어 써야 되죠. 8월 1일자 신문에 제가 쓴 글을 한 편 실었습니다. 한 편 조심하세요. 여기서 제가 쓴 글을 한 편 실었습니다 할 때 원의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띄는 것이 맞죠. 근데 만약에 제가 신문에 글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붙여 쓸 수 있죠. 붙여 쓰는 거죠. 자, 외웁시다. 인터넷 상할 때 상은 이거는 뭐예요? 그 위에 올려둔 것이죠. 전미사 붙이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올려둔 공개된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 의존명사죠. 의존명사 띄는 거죠. 활용할 수 없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인터넷상, 전설상, 뭐 통신상 이럴 때 상은 전미사기 때문에 붙여 쓴다. 이렇게. (4번은) 해설지에 오타 하나 났어요. 오류 났어요. 지금 고쳐주세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해 줄게요.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1번. 해설지에 오타 났어요. 오류 났어요. 뵈다와 뵙다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모두 표준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헷갈리다. 그 다음에 헛갈리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약간의 어감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고요. 얘랑 비슷한 말인데 차이는 분명히 있는 말로서 보면은 섞갈리다 어디 있죠? 섞갈리다. 얘도 표준어이긴 합니다. 섞갈리다. 섞갈리다. 정확히 말하면은 헷갈리다는 좀 알 수가 없어서 불분명할 때 그럴 때 헷갈리다 쓰지만은 섞갈리다는 말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막 뭔가가 뒤섞여 있을 때 비슷한 말이긴 해요. 섞갈리다. 됐죠? 그 다음에 가엾다. 가엾다는 같은 말로서 표준어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 오타 냈어요. 12째로 오타 냈어요. 그 다음에 12째가 표준어고요. 12째도 표준어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같은 말은 아닌데 제가 12째를 여러분들 저한테 준 거 X라고 오타 냈어요. 오타. 고쳐주세요. 다시 말해요. 12째도 쓰고 12째도 쓰는 말로서 모두 표준어입니다. 모두 표준어인데 제가 요거 오타 냈어요. 됐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얘는 표준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엾다도 표준어가 아닙니다. 맞춤법에도 어긋나고 잘못 쓴 말이에요. 여러분 됐죠? 얘가 바로 뭐냐? 구별해서 쓸 말. 들이다, 늘이다. 그치? 아까 붙이다, 붓이다 이런 것처럼 구별해서 써야 할 말.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뭐가 맞냐? 고무줄은 늘이고요. 바짓단도 늘여서 늘이다는 제가 해설지에 넣어놨습니다.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길게 하는 게 바로 늘이다예요. 늘이다. 잡아당겨서 길게 하는 거. 길어지는 거. 그래서 늘이다고요. 그 다음에 늘리다는 규모에 관련된 것이죠. 길이 아니면 하여튼 길이 자체를 말하는 것은 늘이다지만
규모 같은 것들은 늘 이다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도 길이고 바짓단도 길이니까 둘 다 늘 이다가 맞습니다. 구별해서 써야 할 말. 구별해서 써야 할 말. 조만간 쪽지심 한번 봅시다. 쪽지심 하나 먼저 구별해서 써야 할 말. 그리고 또 남은 건 뭐 있어요? 언제 할까요? 단수 표준어, 복수 표준어.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오늘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한자 성어. 빨리 좀 표현이야. 거기 쪽지 좀 봐야 돼요. 쪽지 좀 봐야 돼요. 깜지? 이 성인인데 손바닥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깜지? 성인한테 어떻게 깜지를 받습니까? 자, 6번. 이런 게 이제 문법이죠. 아주 좋은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한 시간을 뽑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품사 문제죠. 근데 지금 봐봐. 4번에 너희들의 들은 전미사다. 들쑤시다의 들은 접두사다. 얘는 뭐예요? 또 단어의 문제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개념들을 한 문제에다가 같이 묶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 쓰인 들처럼 명사로 쓰였다라고 할 때 일단은 정답은 2번이고요. 2번이고요. 하나씩 갑시다. 들판에 들은 이룬 벌판을 뜨는 단어죠, 단어. 그러니까는 여기서 들판은 들도 어근이요. 땅으로서의 뜻인 판도 어근이요. 모두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들판에 쓰인 들은 명사죠. 왜 얘가 명사야? 야, 들에 핀 곡식들을 봐. 들에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고요. 양들이 뛰다니잖아. 들은 명사죠. 조사 붙죠. 그리고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다들 모이셨나요? 할 때 밑줄 친 부분이 여기였잖아요. 여러분들 중거인 있으니까. 들이 체언이나 제가 설명 넣어놨어요. 부사어 연결음이 아어개지고 이럴 때는 복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맞죠. 그러니까는 뭐가 되는 경우예요? 이거 뭔가 오류 났는데. 일단 1번 잠깐 보류. 1번 잠깐만 보류. 1번 잠깐만 보류할게요. 지금 설명을 보니까 좀 이상하네. 얘는 잠깐만 보류. 지금 제가 이 들판의 들이 잠깐 생각이 안 나서 잠깐만 보류.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문장의 주어. 이거 외우는 게 좋아요. 다들 모이셨나요? 안녕들 하세요. 이 들은 문장의 주어가 다 모였다 해서 뭐예요?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그런 복수죠.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도 넣어놨어요. 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들 있어라. 복수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그 다음에 열거한 사물들이 모두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너희들의 들처럼 복수의 뜻을 저하는 전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들쑤시다라는 단어에서처럼 접두사로 쓰이는 들도 있어요. 들. 마구 쓰시는 거죠. 그럴 때 들쑤시다의 들은 복수의 뜻이 아니라 마구의 뜻으로서 쓰이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은 맞는데 1번 잠깐만 좀 보류할게요.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나면 말해주고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은 거기 해설지를 고쳐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딱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7번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오늘 했나? 29항. 그치? 29항. 받침의 끝소리가 디귿으로 나거나 하더라도 고쳐 적어주는 것이죠. 디귿으로 적는 규정. 한글 맞춤법 29항 규정에 관련 있는 것이 바로 나머지들이죠. 일단은 1번에 반짓꼬리가 맞습니다. 반짓꼬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사흔날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3번도 삼짓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특날이죠. 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맞는 것이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어법에 맞는 것은 5번입니다. 풋소. 그렇죠. 풀 더하기 소지만은 리을이 디귿으로 변환돼서 풋소죠. 풀 더하기 소지만은 풋소가 되었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나머지는 이렇게 고쳐야지 올바른 것이고. 한글 맞춤법 몇 항 규정? 29항 규정. 그대로 딱 뽑아서 낸 거예요. 우리 군무원도 이렇게 내는 거 좋아하죠. 아직도 들판이 생각 안 나네. 사전을 한 번만 보면 좋겠는데. 자, 8번 봅시다. 여기 화면에 안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다 넣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PPT니까. 자, 문제 봅시다.
기억부터 미음 중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요즘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출제하는 그런 간단 추론 문제예요. 빈칸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추론 문제이고 글의 맥락을 파악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먼저 보기를 잘 봐야 돼요. 보기를. 비문학은 잘 하고 계시죠? 이런 모든 문제의 유형과 적용에 대해서 제가 10강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무료잖아? 다 들을 수 있지? 책만 사면은 여러분들 들으세요. 25년 만약에 봄이 되어서 이 강의 듣는 사람들은 비문학 강의 무료로 못 들어요. 그 사람들은 단기 패스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프리패스나 365 패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빨리 들어주시면 좋아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문제 인식해야 되죠. 문장이 들어갈 곳을 추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일탈과 어떤 형태의 다름이 소속이나 존중, 인정과 관련해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 말 이해됩니까? 됩니까? 잘 이해돼요? 이게 독해력이고 글이 조금 어려워요. 그쵸? 글이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글들도 들어가 있죠. 항상 말하지만 비문학이 짧다고 쉬운 게 아니고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종류의 일탈이나 어떤 종류의 다름, 일탈과 다름이라는 것은 소속이나 존중이나 인정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는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하잖아요. 소속감이 들죠. 어디 안에 사람이 한 명이 되면은 소속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람한테 존중한다는 것이나 인정의 감정을 갖는데 사람이 일탈한다거나 다름을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존중이나 인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일탈을 겪는다거나 어떤 사람이 소속에서 다르다는 것으로 차별되거나 다름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이나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줄까요? 여기가 지금 다 일반적인 사람인데 여기 장애인이 한 명 있어요. 그쵸?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남과 다른 사람이죠. 여기서 본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일탈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 말은 조금 원래 이 글은 캐럴린의 글에 캐럴린의 내가 알기로 혐오 사회란 글이고 이 책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그 책의 일부분의 내용이라서 전체 글의 흐름으로 본다면 다른 이야기지만 그냥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 남자인데 여자분이 계세요. 여기 장애인이 한 분 있어요. 그 사람은 다름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일탈로 보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소속에 대한 존중이 없네. 존중이 있어? 인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게 보기의 글이었어요. 이것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살펴보아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 번역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번역한 글이라서 그래요. 번역한 글. 이래서 외국에 있는 책을 들여올 때는 번역이 중요해요. 자, 한번 우리 글을 읽어봅시다.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표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표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이거 진짜 이 책 옛날에 읽었거든요. 내가 알기로 이게 여기 써놨는데, 그렇지? 캐롤린 엠케라는 혐오사회라는 책이 있어. 혐오사회. 혐오사회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 표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표준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 되게 유명해요. 우리가 보면은 사회적으로 차별하죠. 그치? 성소수자. 전 지금 정치적인 얘기나 사상적인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은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는 있어요? 요즘에는 세대 간의 갈등,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저도 젊다고 파악할게요. 제가 노인분들을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거나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내가 날 바라볼 때 나는 뭐라 그래? 야, 표준이 어딨어? 그치? 그런 거 없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난 표준 같은 거 따지면서 표준이 존재하면 저 사람 비표준이 되는 거니까. 그치? 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저 사람들 차별하는 건 난 차별 안 해. 왜냐면은 표준 같은 거 나 몰라. 왜냐면 저 사람은 비표준이 아니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차별한다는 것이죠. 다수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 사람인 우리들은
표준을 규정하는 다수와 닮았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 섞여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평범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야, 여기 지금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 사람한테 평범함은 얼마나 부러움이겠어. 다들 흑인을 차별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백인은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겠어. 그러니 이건 정말로 큰 문제죠. 표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제하거나 비하하는지 몰라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들은 자신이 용인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차별과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일탈의 행위를 주는지 감도 못 잡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권이라는 거예요. 있지? 법으로서의 인권, 조약으로서의 인권은 뭐라고 돼 있어? 흑인이든 백인이든 장애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지. 모든 인간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가 부여되는 거잖아.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것이야. 그러니 어떤 종류의 일탈이나 어떤 종류의 다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 사람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인정과 관련돼서 유의미한 것으로 보는지 판단해 봐야 되는 거야. 그들은 인정이나 존중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고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노인을 차별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감동받는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좀 늙은 사람들 정말 너무 싫어. 막 어디 가서 아무 데나 막 침 뱉고 담배 피고 막 너무 싫어. 라고 할 때 왜? 노인들이 왜 차별받아야 돼? 난 노인들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인정이 있는 사람이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시선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야? 그게 바로 그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어떠한 힘을 행사한지도 감도 잡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욕이 들어가야 맞아. 또한 표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배제되고 멸시당하는 것인지 어떤 기분인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돼. 근데 그것도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들을 차별하고 천시하고 있죠. 자신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는 이들의 감정을 이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거 되게 좋은 책이에요. 한 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천합니다. 정답은 여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좀 이 문제는 어렵다. 이번에 국회지 9급 문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국회직 시험은 오지선다. 이렇게 9급은 20문제. 자, 9번 이런 게 이제 문법 문제죠. 문법 문제죠. 지문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군무원 시험도 이렇게 지문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법 문제를 최근에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어떤 소리가 의문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최소 대립상을 찾아주는 것이 편리하다. 지금 여기서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문이라는 말 설명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보기를 제시하는 의문형, 지문을 제시하는 의문형이 된다. 보기를 제시하는 문법 문제형, 그 다음에 지문을 제시하는 문법 문제형, 그 다음에 보기도 지문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선택지로만 이루어진 문법 문제형 모두 문법 공부는 해야 됩니다. 어떤 소리가 의문인지 알기 위해서는 최소 대립상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게 뭔지 알아야 되지. 최소 대립상이랑 오로지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의문만 차이가 남으로써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한다.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한다. 어디 볼까? 대표적인 게 4번이죠. 정답은 1번인데 물과 불은 미음과 비읍이라는 하나의 의문씩만 차이가 나죠. 여기서 미음과 비읍이 최소 대립상이죠. 이 미음과 비읍이 최소 대립상이기 때문에 물과 불은 서로 다른 뜻이 된 거예요. 다른 뜻의 단어가 된 거죠. 최소의 대립상을 만들어주는 두 소리는 모두 별개의 의문에 취해야 돼요. 속해야 되는 거죠. 미음과 비음은 다른 의문이잖아. 그렇지? 입술 소리는 같을 수 있지만 얘는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다른 말이잖아요. 최소 대립상을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기준으로는 양적 대등성과 질적 대등성을 따져봐야 돼요. 여기다 동그라미 칩시다. 양적 대등성은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두 단어의 의문의 개수도 동일해야 돼. 질적 대등성은 최소 대립상을 만드는 두 소리의 성질이 같아야 돼.
성질이 같아야 돼. 자, 갑시다. 고리와 오리는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최소 대립상이라고 했는데 고리와 오리가 하나, 둘,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말이라는 말은 맞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맞는데 최소 대립상은 설정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졌다는 말 자체는 맞지만 얘를 여기서 분리해가지고 최소 대립상이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은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갑시다. 하고 오리는 여기에는 기억이 있고 여기에는 없죠. 아무것도 첫소리의 이용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기억이 있고 없음에 의해서 기억 하나가 있고 없음에 의해서 의미 변별이 생긴 다른 단어가 된 거지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얘의 정확한 얘가 최소 대립상은 기억에 있고 없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 거죠. 1번이 답이에요. 1과 1은 몇 개? 의문의 개수 하나. 그리고 여기에는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최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죠. 양적 대등성의 조건에서 볼 때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양적 대등성에서 볼 때 여기에는 길이 하나가 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있고 없음이기 때문에 하나, 제로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이와 살은 질적 대등성 안 돼요. 그렇지? 최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이과 그 다음에 살 했는데 여기서는 얘가 들어갔고 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을이 들어갔기 때문에 질적 대등성 조건에서 볼 때 얘는 모음이고 얘는 자음이잖아요. 소리의 성질하고 할 연이 없죠. 틀렸죠. 맞는 얘기죠. 아니라고 했으니까. 물과 불은 했고 비읍과 히읗을 별개의 의문으로 설정하자는 최소의 대립상으로 예로서 박과 학을 들 수 있다. 당연하죠. 이건 같은 얘기죠. 박은 비읍, 학은 히읗 때문에 서로 다른 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읍과 히읗은 별개의 의문이고 최소 대립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1번이에요. 어렵나요? 2개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기억과 여기 펼쳐놓고 발음이죠. 이렇게 국회직 문제도 표준 발음을 물어봐요. 표준 발음 1번 만난 2번도 만난. 물론 얘는 시옷이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뀌어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되고 그리고 디귿이 니은을 만나 비음화돼서 만난이 되고 얘는 그 자체로서 만난이라서 의문이 만들어지는 방식, 과정은 다르지만 발음은 같죠. 발음은 같죠. 얘 뭐예요? 말다야, 막다야. 말다야, 막다야. 공부합시다. 막다가 맞아요. 이게 겹받침 발음이에요. 전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도 겹받침. 그 다음에 얘도 겹받침. 얘도 겹받침이죠. 이 표준발음법 문제에서 겹받침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약속드릴게요. 겹받침으로 절대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긋나는 일 없을 겁니다. 절대 겹받침은 앞으로 절대로 안 틀려요.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 겹받침, 로마자 표기법 제발 시험에 나와라 하게 될 거예요. 절대로 안 틀립니다. 겹받침은 딱 패턴이 있고요. 그 패턴대로만 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그 패턴이 A4 용지를 저는 문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표준반응법 특강제로 줄 때는 몇 장 되거든요.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거 압축하면은 한쪽도 안 돼요.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 겹받침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틀릴 일 없고 표준 발음법 때문에 틀릴 일 전혀 없으니 지금은 일단은 여기만 갑시다. 막다가 맞아. 막다. 그 다음에 3번 3번 설명 안 했네. 10번에 3번 그냥 흙을 밟고죠, 밟고. 그 다음에 조명이 밝고니까 얘는 뭐예요? 조명이 그래서 얘가 답이죠. 그렇죠? 제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밟다라는 말은
밟다, 밟아, 밟으니, 밟고, 밟는, 밟지로 발음해요. 해설자에다 써놨어요. 하지만은 얘는 박다, 기억 받침에 박다, 밝아, 밝으니, 밝고, 박는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밝고로 발음하는 것이죠. 서로 발음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할는지, 그냥 유음화돼서 할는지. 그 다음에 얘는 티읕이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사라지고 리을이 니은과 유음화돼가지고 할는지. 그 다음에 읽다, 읽지. 읽지. 똑같죠? 얘는 읽지. 됐죠? 11번. 이런 게 이제 한자어들의 뜻을 알고 문맥에 맞는 뜻을 골라 쓰는 것이죠. 우리 군무원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에 따르면 설명하려면 그에 따라 설명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돼. 확인 안 되고 제시 안 되죠. 그치? 만족이라는 게 아이고 내가 좋아라 구태라 만족도 있지만은 그 만족에서 넘어가가지고 모두 똑같이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시험 가능성 조건이란 설명이 시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입증도 안 되고 반증도 안 되고 방증 아니고요. 수정 아니고요. 반증도 안 되고 이미 답 나왔네. 반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넣어놨지만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않음을 들어서 이제 설명할 때, 증명할 때 그럴 때 반증한다 그래요. 반증이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다른 말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기각이 맞긴 맞아요. 하나의 주장은 다른 주장은 기각, 거부하면서. 근데 원래 이 기각이라는 말이 사전에도 찾아보면 알 거예요. 제가 해설제도 넣었지만은 뭐예요? 법률 용어죠. 법률 용어죠. 기각합니다. 그치? 할 때 쓰는 말인데 어쨌든 거부하는 거, 소송을 종료할 때 쓰는 말. 문맥상 기각이 가장 맞아요. 배척도 괜찮아 보여요. 기각. 하지만은 기각이 문맥상 맞고요. 이 글이 원래 이제 다른 글의 일부를 끄집어낸 건데 여기서는 기각이 맞았어요. 어렵진 않은데 가장 길었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시험 문제로서는 가장 길었어요. 얘는 해설제도 넣어놨지만 기역, 디귿, 리을만 설명해 줄게요. 기역, 디귿, 리을. 설의 주장이죠. 설의 주장이죠. 저는 썰이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내용이 있고 언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와 내용의 관계가 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언어 사용자의 유동적 관계 속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바로 화형론적 관점의 언어학이에요. 언어학. 예를 들어서 빨갛다. 이것도 말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근데 일단 그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빨갛다. 달달하다. 껍질 까도 맛있고 아무 까도 맛있고 좋다. 사과. 그 모든 내용을 갖고 우린 얘를 사과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언어학은 이 둘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우리 공부했던 것은 이 둘 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언어의 자의성했죠. 근데 이건 과거의 언어였고요. 설로부터 해가지고 혹시 들어봤어요? 비트겐슈타인.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름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비트겐슈타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로 때려서 멍들게 했어. 더 이상 그 사과가 아니죠. 모든 언어는 그 자체의 내용과 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했지만 인간은 언어로 사고해요. 사고가 언어를 지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사고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언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자체로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비트겐슈타인의 혁명적인 생각이었었어요.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인간의 사고부터 언어부터 행동까지도. 그런 쪽에 이제 설에 관련된 과거와는 다른 철학을 이야기한 것으로서 기억, 고전적 의미에서는 화형을 1차적 탐구로 과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 좋아했어요? 설이 좋아했죠. 디귿, 설은 화형의 분석이 명제를 구성하는 기호체계 연구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했죠. 행위로서의 화형의 분석은 단순히 명제 기호들의 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행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리얼, 고전적 의미에서는 문장의 의미 요소인 네트워크나 배경을 중시하지 않았어. 이건 뭐야? 설을 포함해서 화행론적 연구에서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이 이러한 이론을 얘기한 것도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수백 년 된 일이 아니죠. 근데 언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이 연구하면서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언어의 고정성에서 탈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단 몇 년 만에, 몇 년도 안 걸렸죠. 언어의 고정성에서 탈피했어요. 지금 GPT. 그치? 스스로 사고하는 언어로 가고 있죠. 대단합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니으니까 2번이 답이죠. 바빠 설명합시다. 비문학 너무 설명 많이 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빨리 갑시다. 이 글을 읽고서 사진보다 영화의 탄생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이 글은 사진과 영화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사진과 영화를 비교하지 않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소비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논점에서도 어긋났고 이 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4번 조심하세요. 14번 조심해서 읽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서 외웁시다. 이거는 외우면 좀 좋은 용어니까 스키마는 배경 지식. 배경 지식. 스키마는 배경 지식. 솔직히 제가 그 비문학 강의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두 가지를 언급했죠. 독해를 잘하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두 가지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어휘. 이거는 난공불락이에요. 어려움이 어쩔 수가 없어요. 어휘력에 대한 그런 부족함이 생기면은 독해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배경 지식이에요. 이것도 그렇잖아. 우리 아까 그 차별. 그것도 차별한다. 인종 간의 차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이걸 한 번만 떠올리는 배경 지식이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인데 그게 안 떠오르면 길이 계속 머물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독해는 두 가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배경 지식과 어휘에 대한 그런 그 능력이 필요한데 너무 그런 거에 집착 두지 말라고 얘기도 했죠. 일단 1번 이 이론에 따르면 글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읽기에 능숙한 독자 이거는 헛소리하는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 글은 스키마를 말한 거예요. 스키마가 많은 독자일수록 스키마가 많이 쌓인 독자일수록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능숙한 독자라고 만 거지 이 이론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게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읽기에 능숙한 독자라는 말이 맞지만 이 이론과 관련이 없어요. 여기는 스키마를 따진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스키마가 많으면 배경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글을 잘 읽을 수 있다. 다른 걸로 할까요? 배경 지식이 많으면 영화를 잘 감상할 수 있다. 아는 게 많으면 요리를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앞에 있는 아는 게 많으면이란 스키마를 빼버리고 그냥 글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능숙한 독자. 맞는 말이지만 이론과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해설지에다가 오답을 했으니까 넣어봅시다. 이 시 공부해 두세요. 신경림 시인이 그게 이 사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이렇게 아주 오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신경림 시인이라고 한다면 한 70년대, 80년대 농민, 노동자 이런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인이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했던 시인이에요. 여기도 그렇죠. 가난하다고 외로움이 없겠어. 가난하다고 두려움이 없겠어. 두 점을 치던 옛날에 이제 통금을 알리던 그런 소리였거든요.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목 사료소리, 그럭소리 내가 가난하지만 그리움을 버렸겠어. 가난해도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리움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새로 이사 온 동네인 우리 광운대 월계동이 말이 서울이지 좀 많이 힘들어요. 거기 보면 진짜 많으신 분들이 옆에 거기 그 재활용 그런 것들을 받아주는 그거 뭐지 철물점 이런 데 가서 그런가 폐지 주우시는 노인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도 다 외로움과 그리움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죠. 주제는 뭐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다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정과 배려 이게 바로 주제인 시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이 시는 외로움이니 두려움이니 그리움이니 그 다음에 입술의 뜨거움이니 하는 사랑이니 하는 뭐야 이 사람의 정서, 감정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다고 말할 수 있고 특별한 시상의 전개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서리적 표현 모르겠는가 모르겠는가 서리적 표현이고요. 동일한 구문 뭐뭐 한다고 해서 뭐뭇을 모르겠는가 동일한 구문 사용했고요. 가난으로 겪어야 하는 그런 삶의 고난도 있고 다양한 시각적 표현 새파랗게 달빛이 그 다음에 청각적 표현 메밀묵 사료소리 국에 굴러가는 소리 촉각적 표현 어디서 뜨거운 입술 그치 다 있죠. 순서 배열하기 문제. 자, 공부합시다. 이 공무원 쪽 시험에 비문학에 필수로 들어가는 문제 중에 하나 순서 배열하기 문제. 수능은 없어요. 최근에 보면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도 순서 배열하기 잘 안 내요. 공무원 시험엔 내요. 일단 국회직 문제는 순서 배열하기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돼요. 9급, 7급 모두 2개씩 출제하기도 해요. 순서 배열하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기출에서 이 국회직 문제를 다운받아 푸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5년부터 바뀌는 국가직 시험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편 예시문항 2번에 모두 출제를 했으니까. 우리 군무원 시험은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해요. 안 내는 쪽보다는 내는 쪽이 좀 높아 보여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 순서 배열하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무려 여러분들 거기 강의 특강에다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순서 배열하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선택지 먼저 보니까 다 3개, 마 2개니까 여기서 가나 나부터 시작하는 바보는 없겠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첫 번째고 어떤 걸 찝을 거야? 보통은 3개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많아서 얘는 3이 답이지만 뭐 마로 찍는 경우보다는 보통은 3개 있는 걸 하겠죠. 근데 마로 찍어도 되고 못하는데 이거 처음 잘못 찍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런 위험은 감수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다 특강에서 해놨습니다. 얘는 다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서원의 참교육의 장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사화 때문이에요. 사화 때문이죠. 그 사화가 뭐였었어요? 이렇게 사화를 겪었다는 것이죠. 이 사화. 사화라는 것은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 그런 말이죠. 이것도 배경 지식이에요. 이런 사화를 겪었던 선비들이 아직까지도 정치 참여를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정치 참여는 포기했지만 학생들을 가르쳤죠. 근데 뭐 있습니까? 이런 움직임, 사례, 서경덕 이 사람들이죠. 아까 이거 그냥 서화담, 화성환 그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그들은 환영을 받았고 명망농부 선비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배움의 장이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요 순서대로 가야지 맞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빨리빨리 왔어요. 비문학은 이제 그만 설명할까? 이거 뭔지 알아요? 여기 있는데. 아직 우리 문학 공부 안 했죠? 아직 문학 수업 안 들어갔지만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문학의 흐름과 역사가 있어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문학이 뭔지 몰랐던 옛날 시절에 보면은 혹시 들어봤어요? 뭐 구지가, 황주가 이런 걸 불러보았어요. 공무도화가 들어보지 않았나? 아직 문학에 대한 뭔가 틀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냥 노래 부르던 시대였었어요. 뭔가 이야기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돌며 옛날에 전해지던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고대 시대였었어요. 고대 시대. 그때 이제 황조관이 이런 노래들이 있었죠. 보통 민요들이 한자로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신라 시대가 되면서 신라의 서상에 떨어져 날아다니던 노래들을 누군가가 향찰이라는 거 나중에 다 설명할 거니까 중요해요. 향찰이라는 표기수단으로 기록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직접 지은 노래도 있지만 아마 헌화가는 누군가가 직접 지었다기보다는 아마 떠돌아다니는 노래이지 않았을까. 직접 지어가지고 향찰로 기록한 노래를 어쨌든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향찰로 기록한 노래를 향가라고 하는데 이 향가들은 누군가가 직접 개인이 창작한 노래도 있어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거 제망매가, 월명사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찬기파랑가 이런 것들. 하지만은 이런 식의 헌화가는 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웬 늙은 노인이 불렀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뭡니까? 누가 지었는지 잘 몰라요. 아마 떠돌아다니는 옛날 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 꽃을 헌정한다고 하죠. 바치는 노래예요. 됐어요? 향가는 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 나타나요. 고려 때까지. 고려 때까지 나타나요. 조선시대 때까지 창작되지는 않았어요. 이거 답이죠? 얘가 답이죠? 향찰로 표기된 우리나라의 고유의 시가예요.
여기서 강호는 자연인데 자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됩니까? 얘는 시조의 설명이고요. 유학자들의 정서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거 지금 문학사 요만큼만 공부해도 한 방에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힘들죠. 이게 문학의 지식형 문제. 지식형 문제. 이제 배경 지식을 얘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학사 파트에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이 향가들은 배경설화가 있어요. 참고로 이 헌화가는 삼국유사라는 그 책에 수록된 거인데 삼국유사 이제 수로부인 편에 수록된 그런 글이에요. 쭉쭉쭉 배경설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거죠. 내용인즉슨. 이거 되게 웃겨요. 이거. 되게 웃겨요. 수정공이죠? 다음에 이름이 김수정일 거야. 김수정. 맞지? 수정이 아니지. 순정이지. 순정. 순정공인데 공은 남자를 높여 이르는 말이고 원래 이 사람 이름이 김순정이에요. 김순정. 이 사람이 이제 강릉의 태수로 사또로 발령받아 가는 길이었어요. 부인이 수로 부인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뭐 이미 예쁜 쪽으로 정평이 나 있던 여자예요. 얼마나 예쁜 쪽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지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납치도 많이 당했어요. 납치도. 납치의 일화를 하나 설명해 줄게요. 그럴 정도로 예쁘다고 아주 소문난 여자예요. 한반도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 강릉 지방에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제 순정공이 태수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부인하고 같이 가고 가족들도 같이 가고 아래 것들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쭉 가면서 강릉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언덕배기, 절벽 언덕배기에 철쭉이었나? 진달래였나? 꽃이 딱 있는 거야. 여자가 이거 본 거지. 사람들하고 이제 갔을 때. 그때 이 수로 부인이 그런 거지. 누구 나한테 저 꽃 좀 꺾어줄 사람 없나? 한 거예요. 같은 년이죠, 이거. 지가 갖고 싶으면 지가 딸 것이지. 왜 따달라 그래? 이유는 난 예쁘니까. 아마 웅성웅성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웬 늙은이가 있는데 이 늙은이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소를 끌고 지나가던 늙은이였어요. 소 끌고 지나가던 늙은이가 내가 꺾어줄게. 역시 1번. 늙으나 젊으나 예쁜 여자한테는 환장하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 있는 소도 딱 내버려 놓고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뒷배 바위가세 자줏빛 바위가에서 절벽가에서 여기에 자줏빛이에요. 국외음화가 아직 안 됐어요. 잡아온 소 암소인데 노해시고 잡고 있던 내가 끌고 다니던 소인 암소를 옆에다가 좀 내버려 놓고 아니 이거 지금 여기서 암소가 지금 생계수단인데 그걸 잠깐 내버려 놓고 이 지금 늙은이가 하는 말이죠. 나를 부타리 샤단 여인이시여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나를 늙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또는 내가 당신에게 꽃 꺾어주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꽃을 꺾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화가입니다. 헌화가. 그래서 꽃을 얻었다 그래요. 이게 바로 헌화가입니다. 헌화가. 헌화가. 예뻐도 이러지 맙시다. 그랬더니 꽃을 꺾어서 가고 이야기 안 끝났어요. 이야기 안 끝났어요. 꽃을 꺾어서 가고 있는데 여자가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밥 좀 먹고 좀 쉬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종들도 다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용 한 마리가 확 나와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가버려요. 또 분실됐어요. 또 끌려갔어요. 예쁘니까. 심지어 뭐예요? 용이 데려갔어요. 용이. 용인지 장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용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혹시 들어봤어요? 구지가의 아류작인 이제 해가를 부르는 거예요. 해가. 거북아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오래되다 보니까 거북인지 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 다음 내용은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가 크다. 만약에 남의 아내를 내 아내를 내놓지 않으면 널 구워 먹겠다라고 다 모여서 노래를 불렀더니 미안해 하고서 다시 돌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수로 부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안에 향가인 헌화가와 그 다음에 고대시가인 회가가 같이 붙어있는 그런 재미있는 노래죠. 얘가 답이에요. 얘는 시조의 특성이에요. 전혀 상관없죠? 김유정 본본까지 하면 아마 끝나지 싶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지식형 문제예요. 자, 우리 김유정의 본범이죠. 김유정. 아주 중요한 소설 작가. 1930년대 소설 작가. 김조도 소설 작가. 당연히 김유정 하면은 본범. 전문을 읽을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소설에 대한 설명은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백꽃. 이 정도는 읽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만무방. 이 정도는 읽어주면 좋아요. 소설 전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줄거리만 읽으면 됩니다. 그 중에서 본범의 일부예요. 뭐 내용은, 간단한 내용은 뭐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인. 장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장인을 빙장이라고 불러요. 빙장. 빙장이라고 부르는데 장인의 높임말이에요. 옛날에 쓰지만 지금 잘 안 써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 점순이가 있어요. 점순이. 점순이. 얘는 여자예요. 내가 이 집에 대릴사위 하러 가는 거예요. 30년대에.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대릴사위로 들어가가지고 월급도 안 받고 밥만 먹으면서 맨날 며칠 일해주다가 때가 되면 그래 너 내 딸하고 결혼해라 하는 옛날식의 그런 대릴사위제였죠. 근데 맨날 며칠 일을 해도 장인이 결혼을 안 시켜줘요. 왜? 점순이 키가 안 자랐다고. 이야, 사기죠. 그치? 노동 착취, 임금 착취, 사기예요. 이미 남 얼굴도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폰지인가? 폰지는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기예요. 그 내가 지금 구장님은 마을에 이제 뭐 2장 정도 하시면 되죠. 이야기 했는데 구장님이 처음엔 내 편을 드는 척 하다가 다시 장민 편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기서 장인은 이야기하죠. 어때?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고 그랬냐? 왜 날 보고 떼냐? 때를 쓰냐? 빅모님은 장모님.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일났지요? 보니까는 장모, 점순이의 엄마인 장모도 요만한 거야. 이거 클 키가 아닌 거죠. 이미 빨리 차리고 눈치채고 따랐어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를 든 본범이라는 소설로서 향토적 서정 소설이라 그래요. 재밌잖아요. 얘기한 거죠.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난처해 하지 않습니다. 그치? 난처한 태도가 전혀 없어요. 아마 지금쯤 가면 난리 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디냐? 거기 강원도 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 봉평 이쪽 하면 이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메밀국수 엄청 먹어요. 그리고 봉평 가기 전에 경춘선 타고 어디냐면은 김유정역이라고 있어요. 김유정역. 봄에는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봄봄하고 동백꽃 때문에. 근데 가을에 날씨 좋으면 지금도 아마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군무원 되시면은요 주말에 놀러 갈 수 있어요. 알겠죠? 주말에 놀러 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얘 풀이는 요거 하나만 더 하자. 이거는 해설지에 넣어놨으니까 보시고 보자마자 답이죠. 몇 번 답이에요? 전세방이죠? 왜? 저 발음은 전세방이지만 전세도 한자, 방도 한자. 얘는 내가 맞고 이렇게 가야지 맞죠. 됐죠?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애쓰셨고요. 아까 그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생각이 단순히 아까 들판이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 논리 중에서 생각이 안 나는 게 하나 있는데 6번 문제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뭐 블로그를 통해서나 아니면 해설을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